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일 저녁 8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 SBS 앵커 신동욱입니다. 이렇게 이런 시간에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 시청해 주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SBS 미래한국 리포트는 올해로 벌써 13번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미래한국 리포트는 국가적인 아젠다를 선정해서 그 해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미래의 비전과 가치를 제시해 왔죠. 오늘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미래한국 리포트가 그동안 걸어온 길과 오늘의 주제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보시죠. SBS 미래한국 리포트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점검해 미래에 닥칠 위기들을 한 발 앞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미래한국 리포트는 2004년 첫 해에 고령화 충격 활로는 없는가를 통해 처음으로 고령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어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점을 파헤친 일자리 위기와 행복한 가정의 조건, 환경 문제를 글로벌 관점에서 조망한 기후의 역습을 다뤘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적인 발달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유발되는 이유는 소통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사회의 질 향상을 통한 지속 성장 사회를 주제로 체계적인 연구를 해왔습니다. 2012년에는 바람직한 복지국가의 방향을 보여줬고 2013년에는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공성 회복을 통한 한국 사회 재설계 필요성을 주문했습니다. 올해는 광복 70년입니다. 한국이 짧은 기간에 경제 성장과 민주화, 사회 발전을 함께 이룩하는 데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는 전환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SBS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공동으로 정부 실패와 성공을 경험한 5나라, 한국과 독일, 일본, 프랑스, 호주 등의 사례를 연구 분석해 광복 70년 좋은 정부의 조건, 전환기를 넘어 착한 성장 사회로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방금 보신 대로 올해 미래한국 리포트의 주제는 광복 70년 좋은 정부의 조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나와 계신데요. 아마도 대한민국 총리로서 국정 수행을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많은 구상을 하고 계실 텐데 직접 연단으로 모셔서 그 구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3번째 미래한국 리포트 발표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SBS는 그동안 미래한국 리포트를 통해 경제 위기와 고령화 문제, 일자리 창출과 교육 문제 등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광복 70주년 좋은 정부의 조건을 주제로 한 이번 발표회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도 매우 큽니다. 이처럼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SBS 윤세영 회장님과 이웅모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지난 70년 동안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함께 이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공의 역사는 계승하고 부족했던 과거는 보완해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좋은 정부를 이루기 위한 제도 개혁과 역량 제고 방안을 재현을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경제 부흥과 문화 융성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서민 생활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분야의 변화와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개혁과 노동개혁, 금융개혁과 교육개혁의 4대 부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고 우리 사회를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면 국민 행복의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여러분이 발표한 미래 한국 리포트는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 미래 전략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주게 될 것입니다. 향후 우리나라 정부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행사가 대한민국의 더 큰 희망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미래 한국 리포트 발표회를 축하드리며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1945년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고비도 많았고 위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역시 그 고비 때마다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큰 역할을 해왔죠.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빛나는 여정과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서울 부산 간 전 구간이 개통됨으로써 근로환경 등 우리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시기 끝나자
안녕하십니까. SBS 미래부 정호성 기자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신 대로 지난 7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그리고 빠르게 이뤘습니다. 이 정부 주도의 산업화는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로 도약을 이루면서 한국적 산업혁명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무수한 혼란과 희생 속에서 87년 민주화 성공으로 자유민주 체제도 안착시켰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발전에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정부는 민주화와 조국 근대화라는 명확한 비전과 또 경제개발계획이라는 실행 계획을 세우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 데 최적화된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가를 경영해 왔습니다. 국민들도 희생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시책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압축된 성장의 결과는 우리에게 커다란 숙제를 안겼고 이런 숙제들을 풀지 못하고는 더 이상 성장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마주한 숙제를 잘 보여주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먼저 과거 노후 대비도 못한 어르신 세대는 부족한 복지 시스템 속에서 노인 빈곤율 OECD 1위라는 고단한 삶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11년째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지표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81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전 세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선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빠졌습니다. 정부의 계획 아래 수출 주도형으로 성장해온 한국 경제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은 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3만 달러의 고지를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력 업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시가총액 500대 기업의 이름을 올린 한국 기업이 3개로 줄어든 반면에 중국은 계속 늘어나서 현재 46개나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는 사이에 경제 체질은 신흥국인데 벌써 선진국처럼 저성장 국면에 진입해버렸습니다. 정부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갖가지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의 파고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로 민주화는 됐지만 정부의 투명성은 하락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 당시의 촛불 집회나 또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난 혼란상은 어떤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 없이 정부의 투명하지 못한 모습이 혼란을 부채질했던 예들입니다. 셋째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원전 건설이나 대규모 국토 개발 사업, 또 이에 따른 환경보호 문제 등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정권들이 임기 내에 성과를 보겠다면서 단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반복하면서 중장기적인 연속성은 미흡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는 과거의 성장 모델이 더 이상은 작동하지 않는 전환기의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산업화의 바탕이 되는 기술과 자본은 모방할 수 있었지만 민주화의 근본인 제도와 규범, 또 타협과 절제의 문화가 자리 잡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 또 2002년 월드컵 때 거리 응원, 그리고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이후 보여줬던 이런 자원봉사 행렬은 우리 국민들의 단합심을 보여준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단발성에 그칠 뿐 이런 것들이 건전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이 사회적 갈등은 계층과 세대, 그리고 지역과 성별, 이념으로 더욱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상대적 박탈감, 그다음에 공허함, 그다음에 상실감,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명제가 일반화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보편적인 명제라고 할 수 있죠. 웬만큼 해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 그다음에 규칙대로 했다가는 손해를 봤다는 과거로부터 이 경험에서 오는 불신, 다가오는 위험에 대해서
이걸 혼자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래를 향한 불안, 이런 불만, 불신, 불안,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갈등 속에서 효율 만능의 정부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2년 반밖에 걸리지 않았었지만 이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서울 외곽 순환도로를 짓는데 19년이나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까 횡단보도 하나 긋는 일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과 북창동 상권을 마주하고 있는 남대문호입니다. 8차선 도로의 양쪽 끝 횡단보도가 400m나 떨어져 있다 보니 시민들의 불편이 커서 중간에 횡단보도를 긋는 안이 수년째 건의되었지만 진척이 없습니다. 장사를 접어야 할 판이라며 횡단보도를 결사반대하는 지하상가 상인들과 만들어달라는 지상상인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 상인들이 거짓 다 죽어요. 80% 이상 상인이 전부 가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횡단보도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차량 위에서 보행자 위주로 가다 보니까 횡단보도는 이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아마 있으신 것 같고. 심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뉴타운 사업을 계기로 서울시는 3년 전 갈등 관리관 제도를 도입했는데 협상과 조정, 중재는 여전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대화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대화가 잘 안 되면 협상을 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조정을 하고 조정이 잘 안 되면 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저희는 법원부터 갔다 옵니다. 순서적으로 조금 잘못됐다.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갈등 관리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공공 갈등을 분석해 봤더니 새로 발생한 건수는 매년 이렇게 비슷비슷했는데 해결이 안 돼서 누적된 건수는 1990년대 연간 50건 정도에서 2000년대 중후반에는 80에서 100건으로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갈등이 한 번 발생하면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장기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층 사다리가 무너지면서 사회적 역동성이 사라졌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교육열은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요즘 강남에서 용난다는 말로 바뀌었죠. 교육은 부와 계층이 대물림되는 통로로 전락했습니다. 부족한 사회 안전망 때문에 한 번 실패한 사람은 좀처럼 다시 재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환기의 한복판에 있는 한국 사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앞으로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각각의 정부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정 목표를 수립하고 또 다양한 개혁을 시도해왔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장에 함부로 개입하거나 국민의 파퓰리즘에 휘둘려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것은 절대로 금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그 정부가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정책이 설정이 안 되고 있다. 계승이 안 되고 단절이 되고 새롭게 시작되면 우선 국력이 낭비가 되고 그다음에 국민 통합에 저해가 생기고 또 국제관계에서 신뢰가 쌓이지가 않습니다. 네, 개발 경제 시대 관성대로 정부의 역할을 정의하지 말고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둬야 할지 원점에서부터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무원의 인력 배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는 인구 1000명당 32명으로 OECD 평균 83명의 40%에 불과할 정도로 적습니다. 언뜻 보면 작고 효율적인 정부입니다. 하지만 인력의 대부분이 이렇게 규제나 관리 감독 영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반면 복지나 공공서비스 분야는 OECD 평균의 22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상당히 적습니다. SBS가 좋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의 80%가 광복 이후 발전상에 정부가 기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의 정부 역할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95%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과제로는 일자리 만들기, 경제 성장 같은 경제 과제를 가장 많이 꼽았고요. 이어서 사회복지 확대나 불평등 해소 같은 격차 문제 해결을 주문했습니다. 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사교육 문제 등은 정부가 직접 수행했을 때 효과가 좋지 않다면서 정부 개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경제 성장 등은 정부가 실행하면 효과가 좋지 않을 분야에도 동시에 상위권에 올라 있었습니다. 즉 국민들의 마음에는 정부가 이런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기대와 그동안의 부진한 성과에 대한 실망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에는 공직자 부패와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 등의 순으로 꼽혔습니다.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지금보다 확대돼야 하는가라고 질문했더니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해서 우리 국민은 여전히 정부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또 그에 걸맞는 책임도 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경쟁력을 다시 응집해서 이 전환기의 위기를 극복해 재도약할 것이냐 아니면 쇠퇴할 것이냐 역사적인 기로에 섰습니다. SBS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연구한 좋은 정부의 조건. 먼저 좋은 정부의 탄생을 막는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대 김병현 교수의 분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부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만들기, 기업 육성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경제 분야에 대한 정부 역할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다시 4 내지 5% 이상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2%에서 계속 머물 것인지 아니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인지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전 고속 성장에 익숙한 사람들은 지금 침체는 일시인 것이며 다시 경기가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례를 보면 경제가 좋아진 경우도 있지만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심지어 경제가 붕괴된 경우도 종종 발견됩니다. 소련은 사회주의 초기에 고속 성장을 하다가 성장이 둔화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 7,000달러를 넘지 못하고 체제가 붕괴했습니다. 그리스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잠깐 넘었다가 2만 달러대로 추락했습니다. 일본은 4만 달러대를 넘어섰다가 3만 달러대에 20년 이상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경제 성장론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경제 성장 요인, 즉 기술, 투자, 교육 모든 면에서 오히려 4만 달러를 넘어선 국가보다 앞서거나 비슷합니다. 100만 명당 연구자 수는 일본이 5,200명으로 1인당 소득 4만 달러를 넘어선 국가 평균보다 1,000명가량 많습니다. 대학 진학률은 비슷하고 국민소득 대비 투자도 1%포인트 정도 더 높습니다. 사실 이 정도 수치이면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6만 달러를 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20년 동안 경제 침체를 경험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는 왜 경제위기에 빠졌고 소련은 왜 붕괴했을까요? 이 세 국가의 공통점은 있을까요? 소련 경제의 붕괴 이유는 설명이 용이합니다. 사회주의 때문이지요. 즉 제도 문제입니다. 사유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투자와 노동의 동기가 유발되지 않았습니다. 계획 경제 시스템이 복잡해진 경제를 더 이상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인 그리스와 일본이 위기 혹은 침체에 빠진 것도 소련과 양태는 다르지만 결국은 제도 문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도는 게임의 규칙과 같은 것입니다.
규칙이 잘못되면 경기가 엉망이 됩니다. 선수들은 열심히 경기하지 않고 심판을 매수하거나 반칙을 해서 이기려 할 것입니다. 제도 중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산권과 관련된 제도와 경제 활동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고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부패가 심하고 사법부가 독립적이지 못하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거나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패를 이용하여 돈을 벌고 문제가 생기면 뇌물을 주고 해결할 것입니다. 이런 비생산적인 활동이 많아지면 생산에 쓰는 시간과 자원이 줄기 때문에 경제는 어려워집니다. 경제 활동의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료의 질이 낮고 시장 제도가 잘 작동되지 않으면 곳곳에 마찰과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관료주의, 정부 부처 간 비협조, 계약 이행의 어려움 등이 그 예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정작 더 중요한 생산활동은 하지 못합니다. 사실 최근 경제학에서는 성장 요인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 교육, 기술 같은 자본 변수뿐만 아니라 제도, 정책을 포함한 종합 예술로 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는 국가 발전에도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일본과 그리스 경우를 봅시다.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연구자 수에서 그리스는 2만 달러대 평균과 유사하며 일본은 3만 달러대 평균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R&D 같은 정책 관련 변수를 보면 그리스는 평균보다 낮으며 일본은 유사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제도 관련 변수입니다. 부패와 법질서 같은 제도 관련 변수에서는 그리스는 평균에 비해서 크게 낮으며 일본도 평균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본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시내에서 좁은 산길을 따라 차로 1시간 반 남짓 달리면 오보로 다리가 나옵니다. 길이 293m, 높이 70m의 이 다리를 짓는데 43억엔, 우리 돈으로 430억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도 다리를 지나는 차량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건설 당시에는 하루 평균 2,000대의 차량이 이 다리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통량은 예측치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자민당 의원 고가 마코토가 지역구 건설업자들로부터 후원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겁니다. 誰でもこういう大きい橋は作りたいんでしょうが、それでもう誠橋ですね。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족 의원과 관료, 토건업자가 유착하는 이른바 철의 삼각형이 빚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삼각동맹을 통해서 토건업자들은 정치연금과 선거 지원의 대가로 정치권으로부터 공공사업 유치와 보조금, 세제 혜택을 얻어냈습니다. 관료들도 퇴직 후 낙하산 자리를 보장받는 대신 인허가 등에서 업자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었습니다. でその守るときに3社がうまく協力してやると非常に大きな利益も得られるし、それから非常にやりやすいと。 일본 경제가 호황이던 시절에는 이런 철의 삼각형이 낙후된 지역의 기반 시설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버블이 꺼진 90년대 이후에도 이런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비효율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90년대 9차례에 걸쳐 124조 엔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이 돈 중 상당수가 철의 삼각형에 갇혀 지역 토건 사업에 투입됐습니다. 실제로 1994년 일본 내 콘크리트 제조량은 9,160만 톤으로 국토 면적이 25배나 넓은 미국의 7,790만 톤보다 18%나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견제와 감시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情報公開法、これできたのは2001年なんですね。情報がない
とやはり何が問題なの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せんから、なかなか市民の運動として取り組むことができなかった。 한정된 재정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서 일본의 90년대 연평균 성장률은 1.2%에 그쳤습니다. 결국 지난 1981년 GDP의 55.4%였던 국가부채 규모는 97년 GDP의 100%를 넘어선 데 이어 2009년에는 200%마저 돌파했습니다. 그런데도 200년 만에 한 번 올까한 대홍수에 대비한다며 12조 엔을 들여 슈퍼 제방을 쌓고 바다를 매립해 인공섬을 지어놓고도 입주자를 찾지 못해 땅을 놀리는 등 철의 삼각형은 오늘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政府の運営を情報を提供したり透明性を増したりで政治に関する知識を広げていったりそういうことを教育政策でやったりしていれば起きなかったはずの問題です。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도의 함정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본 사회는 지난 20년의 아픈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2만 달러인 한국은 투자, 연구자 수와 같은 자본 관련 변수 순위 이미 3만 달러대를 넘어섰습니다. 4개 지표 가운데 세계에서 한국이 더 높습니다. 정책 관련 변수는 3만 달러대 국가보다 낮습니다. 즉 연구비 지출 비중은 3만 달러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나머지 변수들은 낮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규제는 2만 달러대 국가와 비슷하지만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얼마나 쉬운지를 측정하는 지표들은 2만 달러대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고 공공지출 교육비 수준 역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정책 부족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부패 등 제도 관련 변수 수준은 3만 달러뿐만 아니라 2만 달러대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사실 한국의 제도 수준은 1만 달러대 국가와 비슷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선 추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제도 변수는 낙후돼 있을 뿐만 아니라 1만 달러대와 2만 달러대를 비교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패와 관료의 질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이 제도의 함정에 빠져서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도의 함정 때문에 경제 성장도 어렵고 국가 발전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순위로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15,000달러를 넘는 31개국 가운데서 한국 제도의 질은 주로 20위권 이하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부패의 측면에서 한국은 최하위권입니다. 관료의 질도 개선 추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과 1인당 소득이 크게 다르지 않은 나라와 비교해도 문제가 드러납니다. 체코, 포르투갈, 뉴질랜드가 비교 대상 국가인데 2010년 소득 기준으로 체코는 우리보다 3,000달러 정도 낮고 포르투갈은 비슷하며 뉴질랜드는 10,000달러가량 더 높습니다. 이 국가들과 2000년대 이후 지표의 평균값을 비교했습니다. 한국은 부패와 법질서, 관료의 질, 사법 독립성과 같은 제도 수준이 우리보다 소득이 낮은 체코와 비슷합니다. 포르투갈보다는 뒤처져 있고 뉴질랜드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나쁜 제도가 한국의 성장과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의 개선 없이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우리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경제 문제가 단지 경기 부양만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국, 그리스, 일본은 놀랄 만큼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도 관련 변수 수준이 소득에 비해서 현격히 낮다는 것입니다. 제도 면에서는 자기 나라보다 소득이 10,000달러 정도 낮은 국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국민 소득은 가장 낮은 변수 수준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른바 구속적 제약입니다. 즉 다른 변수들이 높아지더라도 일부 변수들이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국민 소득은 제일 낮은 변수 순으로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제도 관련 변수가 3만 달러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본 변수가 3만 달러 수준이 되더라도 우리 소득을 아래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제도 수준이 낙후됐다는 것은 핸드브레이크가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본 관련 변수인 엑셀레이터를 강하게 밟더라도 차가 속력을 낼 수 없습니다. 한국이 바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의 낙후된 제도는 부패, 관료의 질, 사법부 독립성, 법 질서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만들어지더라도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서 제도의 함정과 정책의 부족에서 벗어나는 길이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물적, 인적 자본을 키우고요. 투명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함과 동시에 또 좋은 정책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자본 육성은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낮은 투명성과 제도 때문에 신뢰도 때문에 제도적 함정에 빠져 있다, 이런 진단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아직 남은 문제가 있죠. 바로 정책의 부족인데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가 아직 부족한지 서울대학교 김석호 교수의 발표를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선 발표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정부 모델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 부족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정부 정책,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부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실행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책 과정을 단순화하면 아젠다 세팅, 정책 구성, 정책 결정, 정책 실행, 정책 평가 등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젠다 세팅, 정책 구성, 정책 결정은 정책 결정 과정에 해당하고 정책 실행과 정책 평가는 정책 운용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결정력과 정책 운용력을 합친 것이 정책 역량입니다. 따라서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과 운용의 정책 과정 전체가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정책 결정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효율성과 보편적인 복지와 공공선을 증진시키는 공익성이 좋아야 합니다. 또 정책 운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인 조정성과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인 실행성이 필요합니다. 결국 정부의 정책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공익성, 조정성, 실행성 등 4가지 속성들이 어떠한 수준과 상태에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러한 4가지 특성들이 모여 정책 역량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SBS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는 OECD 국가들의 정책 역량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요? 4개 속성 가운데 우리나라가 비교적 높은 건 실행성입니다. 비교 대상 31개 나라 가운데 8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효율성으로 14위입니다. 그러나 조정성과 공익성의 순위는 높지 않았습니다. 조정성은 23위, 특히 공익성은 31개국 가운데 30위였습니다. 경제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 유럽의 강국 독일은 어떨까요?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뿐 다른 지표는 대체로 평균이거나 더 높았습니다. 특히
높은 조정성이 돋보였습니다. 여기서 높은 정책 역량이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지 독일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독일 남부의 도시 뉘렌베르크. 이곳엔 180년 된 연필 회사가 있습니다. 2,000명의 직원이 매년 4억 6천만 자루의 연필을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합니다. Wir investieren auch sehr viel Geld in unsere Entwicklung, um auch immer den besten Kundennutzen auf den Markt zu bringen. Wir haben zum Beispiel eine Mantelmine entwickelt, die schützt die Mine letztendlich vorm Abbrechen. Da können wir uns ganz deutlich von der Konkurrenz absetzen. Wir haben hier stets immer stabile Produkte.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최상위권의 점유율을 갖는 이른바 히든 챔피언 기업. 독일에는 이런 기업이 1,300개가 넘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 중견 기업이 독일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독일 근로자 가운데 1,570만 명이 중소기업에서 일합니다.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대기업의 90% 수준이라 생활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Glaube ich, gibt es da keine Geringschätzung dafür, dass man bei einer kleinen Firma arbeitet. Und die sind ja genauso angesehen wie Großkonzerne. Also ich glaube. 오랫동안 이어진 가족 경영과 마이스터라고 불리는 독특한 기술 인력 양성 시스템, 그리고 정부가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2008년 금융위기. 메르켈 정부는 야당과 기업, 근로자들과 대타협을 이뤄냈습니다.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는 대신 기업은 고용을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에 50억 유로, 우리 돈 7조 2천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숙련된 인력이 그대로 남게 돼 빠른 경제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Im Winter kann nicht gebaut werden, da müsste man ja immer im Winter alle Leute entlassen. Das heißt, dass man Leute kurz arbeiten lässt, also weniger arbeiten lässt und der Staat einen Teil der Entlohnung übernimmt, sodass der Ausfall nicht komplett bei den Unternehmen landet. 독일은 지역 특성이 강한 연방제 국가입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살려 전국 곳곳에 산업별 클러스터를 만들었고 이를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은 전 세계 물류 성과 지수 1위, 유럽 물동량의 4분의 1을 책임지는 물류 대국이 됐습니다. Das heißt Euro-Logistikzentrum, weil wir zentral aus Nürnberg aus unsere Ware direkt an unsere europäischen Händler liefern. Natürlich geht aus dem Euro-Logistikzentrum auch die Ware, die in Deutschland produziert wird, an die komplette Welt. 독일은 경제 관련 법안을 만들 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경기 변화 시 완충 기능 유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수십 년째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Denn KMU besitzen anders als Großunternehmen zumeist keine Rechtsabteilung oder keine Personalabteilung. Und genau aus diesem Grunde muss in Deutschland jedes Gesetz schon bei seiner Entstehung daraufhin überprüft werden, wie denn die Auswirkungen auf kleine und mittlere Unternehmen sind. 일자리를 둘러싼 당사자 간의 합의를 끌어내고 지역별, 기업 규모별 균형을 맞춰내는 능력. 정권이 바뀌어도 핵심 가치는 이어가는 안정성이 중소기업 강국, 경제 대국의 바탕이 됐습니다. 독일 사례에서 보듯이 높은 정책 역량은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 지속, 재정 건전성 확보, 사회의 질 향상과 같은 성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통계 분석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이 그림의 가로축은 정책 역량을, 세로축은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의미합니다. 정책 역량이 높은 국가일수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적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번 그림은 정책 역량과 탈세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책 역량이 높은 국가일수록 조세 공정성이 높고 재정 확보 능력이 뛰어나 탈세가 더 일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정책 역량과 사회의 질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과 함께 유럽의 양대 강국인 프랑스는 어떨까요? 실행성과 공익성은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효율성과 조정성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낮은 조정성 탓에 사회 집단들의 갈등은 심해지고 결과적으로 개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영상 보시겠습니다.
한 해 7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파리의 상징 에펠탑.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이곳이 지난 4월 하루 문을 닫았습니다. To visit your beautiful city of Paris and to get here where the Eiffel Tower is closed. I can't believe it. 에펠탑을 관리하는 파리시 공기업이 파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공영 라디오 방송 라디오 프랑스도 구조조정에 반대해 한 달 동안 음악만 내보내며 최장기 방송 파업을 벌였습니다. En raison d'un appel à la grève par plusieurs organisations syndicales portant sur les difficultés budgétaires et la défense de l'emploi à Radio France, nous ne sommes pas en mesure de diffuser l'intégralité de nos programmes habituels. 이뿐 아니라 관제사 노조와 철도 노조, 그리고 보건 노조, 교원 노조 등이 파업을 벌였고 시위도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공공노조가 잇따라 파업에 들어간 원인은 재정 긴축에 따른 구조조정이었습니다. 2000년 이후 재정 적자가 계속된 프랑스는 올해 유럽연합으로부터 2017년까지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줄이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65조 원 규모의 지출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연금 생활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On ne touche pas 100 000 euros, hein, mais on a une participation de départ à la retraite, argent que j'ai mis de côté. 프랑스인들은 6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OECD 국가들 가운데 연금을 받는 기간이 가장 깁니다. 여기에 연금 재정을 분담해야 할 청년 세대의 실업률까지 높아지면서 연금 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Elle a cotisé, mais actuellement, elle est devenue retraitée et sa retraite est financée par les cotisations d'actifs. C'est la répartition et c'est la solidarité intergénérationnelle. 프랑스 정부는 1993년부터 연금 개혁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부분적인 수정에 그쳤을 뿐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정부는 노동이나 복지 같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를 밀어붙이기식으로 개혁을 시도하면서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해진 의회는 중재 역할을 못했고 갈등은 격렬한 시위와 대규모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Ils peuvent aller dans la rue, ils peuvent parler à leur maire, à leurs députés pour dire qu'ils ne sont pas contents, il va y avoir une certaine pression et quelque part ça va faire reculer les choses. Il faut juste augmenter les cotisations et baisser les pensions. Voilà, ce qui n'est pas acceptable pour moi. C'est pas acceptable, on n'accepte pas ça. Nous, à la CFDT, on dit construisons un nouveau régime. 결국 사회적 갈등으로 재정 적자가 악화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투자도 이뤄지지 못하면서 프랑스 경제의 활력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웃나라 일본과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를 보겠습니다. 일본은 조정성과 실행성이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에 속합니다. 공익성도 평균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효율성이 OECD 고소득 국가 가운데 꼴찌입니다. 호주는 조정성이 평균 수준이었고 효율성과 실행성, 공익성 3개 지표가 모두 상위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의 정책 역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 한국 정부의 효율성, 공익성, 조정성, 실행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행성과 효율성은 양호합니다. 이런 특성이 경제개발 시대에 효과를 발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광복 이후 70년 동안 한국이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강한 정부가 중심이 되어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발전국가 모델은 과거 한국 사회에 최적화된 좋은 정부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경제적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과거 정부가 주도한 효율성 일변도의 정책들은 오히려 미래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정부의 정책 역량은 공익성과 조정성에서 OECD 국가들 가운데 하위에 위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 때문에 정책적 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 갈등이 격화되고 공공성을 위한 자원 배분이 부족하다 보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정책 역량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 정부에는 수평적 조정 경험의 부재, 부처 이기주의, 단기적 성과 집착, 정책 형성 및 집행 과정의 불투명성, 정책의 지속성 부족 등과 같은 과거 발전 국가 모델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선진국에서 성공한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유사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래 국가 발전의 핵심은 정부의 정책 역량에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에는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난제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효율성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효율에서 역량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책 역량이야말로 전환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 정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석호 교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전환기의 위기에는 정책 역량의 부족이 가장 결정적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 과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장덕진 소장을 소개합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의 발표를 통해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한국이 전환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함정을 뛰어넘어야 하고 효율 위주에서 벗어나 정책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 결정 과정을 형성과 합의의 2단계로 나누어 정책 형성 과정, 정책 합의 과정, 정책 운용 과정의 단계별로 구성 요소들의 변화에 따른 정책 역량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정책 형성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정책이 특정 계층이나 이익 집단의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공익에 봉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두 가지 뚜렷한 패턴이 눈에 띕니다. 첫째는 시민의 감시 수준이 높아지면 정부의 공익 추구가 높아지고 시민의 감시 수준이 낮아지면 공익 추구가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정책 형성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야말로 사적 이익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정보 공개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정확하게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의 불신으로 인한 정책 집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가장 좋은 해법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조정력을 발휘할 때 어떻게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1년여 전 성남 지역은 극심한 쓰레기 대란을 겪었습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 쓰레기가 소각돼 환경 오염이 커지고 있다며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닷새 동안 쓰레기차 반입을 막았습니다. 주택가에는 쓰레기가 넘쳐났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감정이 격앙된 주민들과 소각장이 직접 맞닥뜨리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시 갈등관리관이 주민협의체와 절충에 들어갔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분류되지 않은 무단 쓰레기 반입에 대한 감시를 늘리고 주민들에겐 분리수거망을 보급하고 종량제 봉투 홍보에 나서기로 합의하면서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주민이 스스로가 안 하면 이게 누가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됐었고 쓰레기가 혐오가 아니라 우리 생활이라는 거 그런 거를 뚜렷하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이후 재활용품 배출과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각각 32%, 13%가 늘었고 생활 폐기물 쓰레기는 19%가 줄었습니다.
갈등을 불밀스러운 일로 보지 않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발전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갈등 관리. 미래 정부에 더 강하게 요구되는 역할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2012년 세계경제포럼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정책 결정 투명성은 2008년 44위에서 해가 갈수록 떨어져서 2012년이 되면 133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투명성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모든 국민의 공익에 봉사하는 정책이 만들어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사익이 개입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집니다. 많은 혈세가 투입된 어떤 정책이 알고 보니 부실투성이었다든가 하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것은 이러한 투명성 하락과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책 합의 과정입니다.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바로 집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의회의 합의를 통해 법을 만들어야 하고 의회에서도 여야 간 협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책 합의 과정입니다. 그럼 정책 합의 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실까요? 정부가 의회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의회에서도 여야 간 정책 대결을 벌이면서 적정한 수준의 행정부 견제를 유지한다면 정부의 독주는 줄어들고 정책 갈등 수준은 낮아집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의회의 행정부 견제 수준이 낮은 경우를 보면 정부의 정책 독주 경향이 높아지고 정책 갈등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헌법은 삼권 분립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현실에서의 견제 관계는 의회 대 행정부의 구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와 여당을 한편으로 하고 야당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여야 대립의 구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의회의 견제 기능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약화되기 일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정책적 견제는 약화되고 정치적 견제만 강화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산 심의 기간 자체가 OECD 평균 85일에 훨씬 못 미치는 60일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240일, 캐나다, 독일, 덴마크는 120일 동안 심의합니다. 기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 심의의 전문성도 문제입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 교체율은 해마다 80%에 이릅니다. 예결위원 배정이 전문성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 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효과적인 정책 합의를 통해 침체를 딛고 성장을 이끌어낸 호주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5살 딸을 혼자 키우는 로비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센터링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싱글맘인 자신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복지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는 물론이고 의료 지원과 세제 혜택까지 찾아다닐 필요 없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 서비스를 센터링크 한 곳에서 지원받습니다. And then they helped me find the documentation that I needed to provide to prove that I'm a single parent. 이런 효율적인 복지 전달 체계는 지난 1980년과 90년 호주 정부가 이뤄낸 공공개혁의 성과입니다. 당시 호주 정부는 국제 경쟁력 약화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은 높아지는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실직자 등을 위한 복지 지출이 늘면서 재정 적자도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정부 부처와 공무원을 재조직하는 행정개혁의 칼을 빼듭니다. 부처 간 통폐합을 통해 업무 인력의 중복을 해소했습니다. 행정의 효율화로 복지 서비스의 부정수급을 통제하면서도 투명적인 집행과 전달 체계의 관료주의와 해소로 복지 서비스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재정 적자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대타협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대신 정부는 물가 안정과 의료보험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The Commission's role
helped ensure that increases to the wage rates were kept under control. And the unions did their part by not agitating for higher increases through collective bargaining. 정부는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했고 일방적인 해고보다는 인력의 재배치를 택했습니다. 각 부처의 차관들이 통폐합을 주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것도 개혁에 대한 반발을 줄였습니다. 동시에 강력한 부패 통제에 나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쌓았고 이는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당시 출범한 호주의 반부패 기구는 독립기관으로 관계자 소환과 자료 제출 요구권, 수색영장 집행과 감청 등 강력한 수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Rule of law and confidence in the elected officials are the foundation of an effective society. If they are corrupted, very little else can be achieved. 정권이 바뀌어도 개혁은 일관되게 추진됐습니다. 호주의 행정개혁은 노동당 정권에서 시작됐지만 센터링크 출범 등 실제 개혁의 성과는 보수 정권에서 이뤄냈습니다. 현 정권의 정치 철학과 정책 방향을 이유로 기존 정권의 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충분한 검토와 미세 조정을 통해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When you're in government and you're putting together your policies and you're working on your legislation, you're negotiating with the opposition right from the beginning. 95% of our legislation is supported by the opposition. 이런 노력들이 더해지면서 호주는 8, 90년대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고 지난 2004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지금은 5만 달러가 넘는 세계 9위의 고소득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호주는 정책의 95%가 야당의 지지를 받을 정도로 정책 합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운용 과정입니다. 정책이 의도했던 바와 실제 결과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정책 운용 과정의 목표입니다. 정책 운용 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변수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고 이를 조정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정 역할을 맡은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집행 결과에 대한 성과 보상을 강조한다면 효과적인 정책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정책 조정 기관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정책 조정 기관의 권한 수준을 높였더니 공무원의 복지 부동이 줄면서 정책 현장에서의 움직임이 훨씬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정책 목표와 정책 서비스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시뮬레이션 결과를 요약하면 정책 형성 과정에서는 시민 참여와 투명성, 정책 합의 과정에서는 의회의 행정부 견제, 정책 운용 과정에서는 조정기관에 대한 적정한 권한 부여가 핵심적인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정책 역량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으며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가로축은 GDP 대비 정부 지출 수준, 즉 정부 규모이고 세로축은 정책 역량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정부 규모는 가장 작고 정책 역량은 중하위권에 속합니다. 앞으로 정책 역량을 높여나가면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그 좌표를 미리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지금 상태에서 정책 역량의 제고 없이 정부 지출 수준만 높여나가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 방향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하단에는 구동구권 국가들과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 지출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의 정책 역량이 동시에 큰 폭으로 늘어났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미 우리는 이 방향으로 이동해 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면 정책 역량을 높임으로써 궤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림의 우상단에는 정책 역량이 높은 큰 정부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로 북유럽 복지국가들입니다. 정부 규모가 크다는 것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삶을 구석구석 돌본다는 것은 큰 장점이지만 그만큼 많은 재정, 즉 세금이 필요하다는 점은 우리가 당장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림의 좌상단에는 또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정책 역량이 높은 작은 정부들입니다. 이들도 우리보다는 큰 정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의 거리가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정부 지출을 급격하게 늘려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열려 있는 길은 바로 이 방향입니다. 따라서 정책 역량의 제고를 통해서 사회의 질이 높고 지속 가능한 착한 성장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공한 정부들은 이미 공통적으로 20, 30년 전부터 제도와 정책 개혁을 시작해 왔습니다. 즉 제도 개혁을 통해서 공공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고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해온 거죠. 그럼 지금부터는 2015 미래한국 리포트 SBS의 재언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부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자율성과 정부 조정력이 발휘돼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징계 위주의 감사원 감사는 정책 위주의 감사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공무원의 자잘한 잘못을 지적만 하는 감사원 감사는 공무원들의 자율성 그리고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정책 감사를 통해서 일하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부처 이기주의는 정부 조정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보직 순환도 중요합니다마는 공직 개방을 확대할 것을 저희는 제안합니다. 현재 개방형 직위는 정부 전체 국과장급 직위 3,700개 가운데 11%에 불과하고요. 이 가운데 민간인 임용 2%로 매우 저조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직위를 민간에 개방해야 우리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SBS의 두 번째 제언은 국회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앞서 봤듯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당의 정책연구소 강화를 촉구합니다. 정당이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책연구소가 정책 제안과 생산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당 연구소가 가장 발달했다는 독일의 경우를 보면요, 정당 재단이 정책 형성 과정에서부터 참여를 해서 정책 추구를 도출해냅니다. Größere politische Debatten. Also da kann die Ebert-Stiftung eine Rolle spielen. Wobei die Stiftung selber meistens keine Meinung hat, sondern eher eine Plattform ist, wo etwas diskutiert werden kann. 예, 아울러 국회 내에 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구상하는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럽의 강소국이죠. 핀란드의 경우는 국회에 예를 들어서 미래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미래위원회는 새 정부가 집권을 하게 되면 반드시 15년 뒤에 비전과 국가 전략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회도 장기적 안목에서 이런 국가적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국회 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한국 리포터 세 번째 SBS의 제안은 규제개혁입니다. 과잉 규제는 다 아시는 것처럼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결정적으로 떨어뜨립니다. 특히 의원 발의안의 경우는 입법 예고나 심의를 받을 의무가 없어서 정부 입법에 비해서 절차가 매우 간소하기 때문에 규제를 만드는 우회 수단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법률안을 발의할 때도 규제 영향 평가제를 받도록 의무화할 것을 저희는 제안합니다. 또한 규제 남용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의무 이행 소송제 도입도 역시 제안합니다. 의무 이행 소송은 행정당국이 부당하게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에 법원이 인허가를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행정소송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요. 또 분쟁이 생겨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규제 남용 해결하고요.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의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정부를 위한 SBS 제안 첫 번째, 정부 정책 역량 강화, 두 번째, 의회 역할 강화, 그리고 세 번째, 규제 개혁, 이 세 가지 SBS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또 중요한 분을 한 분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신데요. 아시는 것처럼 최경환 부총리는 국가경제정책 그리고 예산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특히 정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저희의 제언에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발표에 대한 최경환 부총리의 강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SBS에서 정부의 정책 역량 제고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께서 또 좋은 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아주 유용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에 관해서 문제 제기도 해주시고 또 대안까지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금 정부 정책 역량 문제하고 관련해서 계속 꾸준하게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과거의 정부는 문제 해결 방식이 매우 단순한 1차 방정식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문제 자체가 고차 방정식으로 매우 어렵게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체 역량과 함께 또 정부가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총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 부재가 초래한 그런 결과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에 우리의 정부의 정책 목표는 매우 단순합니다. 절대 빈곤 탈출, 배는 안 굶어야 되지 않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다양한 목표, 가치관, 이해관계가 같이 충돌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게 매우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의 정책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우선 우리 각 경제 주체들이나 사회 주체들이 타협의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나친 이념 논쟁과 또 지역주의 등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런 부분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발달을 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적인 예가 우리 사회가 지금 꼭 풀어야 되면서도 못 풀고 있는 예가 저는 4대 구조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시장 문제, 오늘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공공부문의 문제, 또 교육의 문제, 또 금융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모두가 풀어야 된다고 느끼지만은 어느 누구도 나서서 풀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로 쌓인 이런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먼저 정부의 오늘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만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최근 한 20년 이상은 5년 단임 정부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을 과거보다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계속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시된 여러 가지 그 자율성, 조정성 제고 또 국회 정책 기능 강화, 규제 개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용한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정부의 능력 제고도 중요하지만은 문제 해결의 최정점은 결국은 정치권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우리 정치권이 국익과 민생 우선의 그런 확고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를 제기는 계속 하는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미해결 상태가 계속 장기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의 성숙한 어떤 시민의식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양보와 타협을 하는 그런 관행들이 잘 정착이 돼야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역량 제고, 노력 제고와 함께 정치권의 노력 협조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숙한 협력관계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전제가 돼야 1차 방정식이 아닌 고차 방정식을 풀어서 대한민국을 선진 국가로 이룩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는 지금의 전환기 위기를 극복하고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도 정착과 정책 역량의 제고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각계각층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까지 함께 참여해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단초가 되었기를 모쪼록 기대하겠습니다. SBS 미래한국 리포트는 사회와 개인이 함께 발전하는 착한 성장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제13차 미래한국 리포트 광복 70년 좋은 정부의 조건 전환기를 넘어 착한 성장 사회로 모든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